자, 본격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 포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자유기업원 그리고 주간조선이 주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세미나를 저희들이 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서 개회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긴급 세미나를 기획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셨는데 그걸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한성가족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깊은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젊은 연구자 모임, 더 새로운 생각과 미래 노동개혁 포럼 그리고 자유기업원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재욱 변호사님, 이성길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노동 질서와 기업 경영 환경,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와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것인지,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에 보내는 부정적 신호를 전폭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우려가 기후에 불과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깊은 논의의 논증이 절실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노동개혁의 방향과 경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거룩한 여정에 신의 축복과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박재환 대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 주최해 주신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네, 오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평가 세미나에 이렇게 개최되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본이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점차 우리 자본들이 해외로 떠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규제와 경직성을 강화하는 잘못된 방향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사업장의 경쟁력, 특히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오히려 기업의 경영 자체가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고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상당히 독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이 법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자본을 옮기거나 또는 우리의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예, 이 땅에서 함께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데 이러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선재단과 함께 이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고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리고 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 토론을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로 만들어가는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란 봉투법이 빨간 봉투법이 될지 파란 봉투법이 될지 노란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발제 정재욱 위원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노란봉투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을 봤을 때, 8월 23일에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늦어도 다음 주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승길 교수님과 논의를 해서 이 세미나를 좀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 법사위 통과한 안건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에도 환노위에서 그 대안 형태로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무산이 되었는데 그것과도 살짝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드리면 전 한반도 선진재단 더 새로운 생각이라는 한국사공 중심의 젊은 전문가 그룹의 장을 맡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의 조원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노동법으로 이제 법학 박사를 받아서 세종대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노란봉투법의 입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주되게 문제가 되었던 거는 사실 쌍용차 파업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이게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주요 간부 그리고 실제 기물을 파손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이제 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전 단계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 해서 연대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논의들은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기 월급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논의가 되어 오다가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는 쌍용차 파업으로 기인을 하게 됩니다. 쌍용차 파업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 및 그 주요 관계자들이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47억 원이 이제 어떻게 기업이나 단체에 있어서도 큰 금액이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 한 분이 자기가 47,000원이라도 좀 보태겠다라고 해서 시사인에 그 편지를 쓰면서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월급 봉투가 지금은 이제 월급을 다 계좌이체로 받으니까 월급 봉투를 받으신 분 없겠지만 월급 봉투가 노란색 봉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시일반해가지고 노조 및 그 관계자들 짊어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시민들이 좀 나눠서 좀 보태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노란봉투법 소위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소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이제 노란봉투법의 입법 배경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즉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요 관계자들 또는 가담자들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도 부진자 연대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큰 손해배상액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가압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가압류로 인해서 실제 본인의 재산의 권리 행사가 좀 선제적으로 제약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그게 이제 한노위 대한여대 통합이 됐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집중된 법안도 있었지만 거기에 넘어서서 노란봉투법이 원래 최초로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을 생각했었지만 내용들이 더 추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추가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우리 노동법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좀 문제가 되는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뽑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적인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제한 부분은 최초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배경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 노란봉투 배경이 됐다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도 있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펴보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이겠죠. 그러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근로자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와 협상을 하고 누구를 상대로 이제 쟁의 행위를 하고 이제 누구와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 대상인데 대상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사업주는 그냥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그 자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대표이사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 사항에 사업주 위하는 자는 인사 담당 임원 이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개념화되어 있었던 거는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게 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하면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사용자일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이어져 왔고요. 그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번 노란봉투법에서 이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청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과소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원하청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하청 기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자르고 우리가 뽑았다가 함부로 자를 수 없는데 원하청 구조에서는 그냥 누군가 자른 게 아니고 하청 기업을 바꿔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원하청 구조가 많이 발달해 왔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저도 파견 근무를 갔었습니다. 시멘트 회사 파견을 가보면 실제 정규직 근로자는 몇 명 안 되는데 하청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 하청업체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업무를 수탁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 당연히 그 업무는 있는 거고 실제 도급비 같은 경우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력 도급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노조가 근로계약 체결에 있는 하청기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간섭하고 관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청업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당 노동행위라 해가지고 하청 노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게 되면 원래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청이 방해했으면 원청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 노동이 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논의가 이뤄지고 그 대법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따온 판결이 대법원 2010년도 판결인데 그러니까 원청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배를 한다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배 개입을 했다면 원청도 사용자 그러니까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사용자는 아니지만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벌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결은 지배 개입이라는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판결 나온 이후에 노조 측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서를 근거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일반적인 범위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처벌한 것 말고도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 하급심이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와 유사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 대법원에서 원청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직접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로 우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노동방수법은 이를 명확히 입법으로 해결했다. 법제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직접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아니라도 사용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노란봉투법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도들은 한 번에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 갑자기 쌩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행정법원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뭐 판정들에 있어서 수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대법원에 다시 결정이 안 났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 원하청 구조를 인해 가지고 편면적 그냥 일층적 뭐 우리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 매는 게 아니고 우리 사용자 위에 원청이 있고 원청에 또 원청이 있어요. 1차부터 2차부터 3차로 내려오듯이 다층적인 업무관계 그러니까 다면적인 업무 나는 근로자지만 예를 들면 땡땡 중공업의 근로자지만 실제로는 나는 땡땡 중공업 근로자가 아니고 땡땡 중공업 하청이 근로자다. 근데 실제로 땡땡 중공업의 근로자들과 같이 일하고 땡땡 중공업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원청이 결정할 측면이 있긴 있지 않냐. 그래서 하청 노조가 하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이제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논거가 서울행정법원 2023년도 판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필요성 자체는 인정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아래 부작용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좀 신중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교섭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질적 지배력설로 인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최소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우리의 교섭 대상이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범위가 확장하는 게 사전적으로 과연 확장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교섭 주체 매번 임단협 시즌이 오게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하청업체 어디까지 우리 교섭 대상인지가 불분명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을 하려는 해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불분명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에서 주관적 요건으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불분명해 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덕 청구 단일화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여러 개예요. 그럼 노조 여러 개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가지고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서 그 교섭 대표 노조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청 입장에서는 우리 원청 소속의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가 몇 개가 있고 하청의 노조가 있다면 어디하고 어떻게 교섭 창구 단일화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원청 기업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하고 단체하고 체결했는데 갑자기 하청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 그럼 하청하고는 어떤 식으로 단체가 체결해야 되고 그 효력 간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이 사용자 개념만 확대 이번 노조법 노동보호법이 사용자 개념만 확대해놨지 이 교섭청구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단체 협약 체결이나 그 효력 우려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정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 입법이 되거나 해석론으로 결정이 돼야 될 건데 이런 뭐 좀 불분명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용자 범위 확대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뒤에 살펴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노동쟁의의 범위의 확대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실무상으로는 노동쟁의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서로 불일치가 있는 거. 서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래 기존 문구에 따르면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노사 간의 불일치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을 10%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안 돼 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럼 불일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노동쟁의 상태를 말하고요. 그 노동쟁의 상태를 우리가 있는데 서로 막 해결해보려고 많이 최대한 노력해봤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 소위 말해서 뭐 파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 사용자 입장에서 직장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무상으로는 노동쟁의의 범위는 결국 쟁의행위의 범위하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파업의 범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은 불일치가 있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권리 분쟁, 뭐 이익 분쟁,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근로조건 결정은 향후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어떻게 하겠다, 해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다, 향후에 미래형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결정할 건데 거기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익을 얼마나 증대시킬 건지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예요. 근데 2024년도 환노위 대안에서는 뭐만 딱 바꿨냐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꿨어요. 결정이라는 문구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결정이라는 문구를 빼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예를 들면 자, 올해 임금은 뭐 제 연봉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이걸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 권리가 침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뭐 협상하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임금 체불로 해서 소송을 받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말해서 자력 부재하는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권리 분쟁 사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해고당했다. 해고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니고 진짜 특정인한테 해고당했다고 하면 그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신청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근로자가 이기면 복직이 되는 거고 근로자가 지면 해고가 유효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하게 되면 꼭 반드시 미래를 결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 결정된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사항도 그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돼서 뭐 정당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노란봉투법에서는 이번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게 보면 문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임금 근로시간 복지 근로자의 지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결정의 문구가 그대로 틀렸습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브리핑 및 제92조 제2호 과목에서 라모까지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상태법 미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그럼 바뀐 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고 그리고 제92조 제2호 과목부터 라모까지 관한 사항에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와 유감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기존 제가 적어놨고 결정이 과거 판례 이렇게 있는데 대법원 2001년도 요 판결을 읽어보시면 자, 정리해보실 시 정리해보는 다 이제 우리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긴박하게 뭔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하는 거 IMF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경우에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다. 경영상의 결정사항이다. 라고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M&A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 교섭 사항은 아니다. 뭐 여기 이제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구조조정할 때는 근로자 과반 노조나 또는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파업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거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그 정도일 뿐인 거지 이게 뭐 단체 교섭 사항이어가지고 노조가 이거 분쟁이 있을 때 이거 파업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우리 파업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 사업 경영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에서는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경영 관련 사항이다라고 해서 단체 교섭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빠져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외관상 경영상이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근로조건 결정 영향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게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나온 대법원 판례는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사항이니까 단체 교섭 대상이 안 된다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함됐는데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경영사항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노조가 다 동의권을 가진다든지 노조 협의를 그거는 이제 사실하고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공동법 이야기하고 있는 범위 결국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는 해외 투자라든지 공장 승수학, 인수학전, 구조조정 투자 등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건 해석론으로 남겨져 있다고 보이고요. 뭐 관세협정에 따른 해외 투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의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모니터데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오늘 올 뻔도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구윤철 경제총리에게 이게 국가협상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조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구윤철 경제총리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사실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인 거지 정치단체라든지 공익적 목적 위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대승적으로 정의할 거다라는 거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 해고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의 유죄 신청하거나 법원 가는 게 아니라 이 단체 교섭 대상이 돼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2024년 한노위 대안에서는 너무 범위가 넓었는데 이번 범위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좁혀서 좁힌 내용이 단체가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좀 좁히긴 했다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이 좁혀진 범위 내에서도 자력 부재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쟁의행위의 급격한 증대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부분은 기존에 우려됐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감되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두 개와 달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노란봉투법 이번에 이제 개정이 아마 통과가 될 건데 앞에 두 개 사용자 범위 확대라든지 단체 교섭 대상 노동쟁이 범위 확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에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경감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노란봉투법이 너무 급진적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기 전에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기존에 원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항 부분이 있는데 자, 기존에는 그냥 그 정당 파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문제가 뭐냐 실질적으로 이게 있음에도 왜 노조에서 문제 삼았냐면 이게 정당 파업인지 합법 파업인지 아니 불법 파업인지를 그 전 단계에서는 확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폭력이라든지 이제 폭행 이런 것들이 기무 파손이 수반돼 있다면 이게 불법 파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게 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쟁의 행위 대상이냐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개정들이 이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불법 파업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무조건 다 제한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제한이 되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제3조 3항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원래 이제 부진자 연대 책임이어가지고 조합이 예를 들어 100억 원 책임져야 되면 가담자나 기물 파손한 사람도 같이 연대돼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100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책임을 씌울 때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고 뭘 했는지 따져가지고 마지막에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나눠라. 예를 들면 이 사람 관여한 정도가 5억밖에 안 되면 5억을 해라.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 판결 법리를 그대로 법제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손해배상 단계부터 누구는 3억, 누구는 5억, 누구는 100억 그렇게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2024년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다시 입법한 거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냥 이런 게 왜 있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책임의 면제 부분 사용자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게 되면 그게 배임이 되거든요. 그 배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3조 2 조항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부분의 우려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순화됐다로 저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경영계나 이런 쪽에서도 좀 최대한 수용할 필요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무조건 다 반대를 하다 보면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성이라든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어차피 무시하고 다 입법화 될 건데 내어주고 받아들인다면 손배 부분은 원래부터 노란봉투법에 7조 7조하고 맞닿아 있고 상당히 그래도 좀 경감되고 순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용을 하되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성 범위 확대라든지 노동쟁이 범위 확대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미래노동개혁 포럼 대표 이승길입니다. 우리 한산재단에서는 하는데 한산재단에서는 그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을 좀 맡고는 있습니다. 앞서 사실은 정기혁 변호사님께서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중복되는 말씀도 있긴 있겠지만은 주로 과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노란봉투법 관련은 큰 틀에서는 아마 노동개혁이라고 굳이 붙인다라고 그러면 그 틀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정권이 좀 교체가 돼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이렇게 바뀌면서 국회 사정도 사실은 그대로 이제 야당에서 이제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이런 공간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번 노란봉투법 이런 추진들은 상당히 예견됐던 사실이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중간에 이제 대선을 선거를 함으로 인해 갖고 그 기간이 거부권 행사만 하다가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논의된 것은 한 22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에 대우조선 해양 그 선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청노조의 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470억을 손배 청구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그 잊혀졌던 약간의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불붙어 갖고 논의돼서 그때 처음으로 그 시민단체에서 이거 세미나를 했을 때 그때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수년이 이렇게 지난 사이에서도 저 자신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안 내용의 소개들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법을 만들 때 노동법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서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어 보면 여러 가지 노동 개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그냥 용두사미가 돼갖고 노동 개혁이 실종이 돼버린 이런 기간에서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노란봉투법의 당면 과제인데 앞서도 중대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 사정으로 보면은 아마 8월 23일, 24일, 25일 요 사이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단체들이나 이런 경제인들이 국회 사실 본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도 정부의 평가는 약간 뭐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시위한 것으로 이렇게 편화가 돼서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또 얌참이라는 회장이 직접 당대표를 만나서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우려의 소리를 얘기했던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런 저기보다는 원한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들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요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들은 그것과 접점이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법은 통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정재욱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손배권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양보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제 기본 취지는 그냥 현행법대로 다 유지를 해도 크게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더 정치하게 접근하면서 노사 자율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좀 더 고민할 거리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종집으로 아마 이제 그 재계 대표들하고 이제 뭐 한미 정상하는 그런 와중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는데 세계적 수준 내지는 선진국 수준 또 일부 이제 기재부 장관 말에 의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노란봉투법과 그런 선진국의 수준 이런 것과의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쟁점들을 논의할 때 국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 기억으로는 자료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재계에서 정치하게 잘 이렇게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이 돼서 이런 비용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했으면은 이런 입법을 할 때 그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끔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노동 문제 관련해서 분석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법을 통과시키면 한 40조 정도인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갖고 이제 재계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라는 부분들에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 자료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정재욱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자료 9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여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 입장인데 그 맨 하단에 이제 노란봉투법의 별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상징적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 써 있는 부분은 사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여당 야당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여당 야당이 좀 바뀌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표현들이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됐을 때 공약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되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 당의 목소리는 사실은 이제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랑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입법에 대한 관점들 내지는 법에 대한 평가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다수당이었을 때 왜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정부에서 사실 위헌적인 그런 입법이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정권은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것을 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안에 뭐 연구자 관점이라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 참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번 노란통부터 논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12페이지 보시면은 경제계가 이제 근자에 여러 가지 이제 입장 관련해서 처음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사실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다들 그 제2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두 번이나 다 그 거부가 당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그 표결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폐기되는 이런 수준으로 돼서 지난 정부 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언론적인 주장 내에서 법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논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통과시킨다 하니 아까 같이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대안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첫 번째 그 성명서나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 금지 대안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법안들은 그대로 현행 유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하여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정부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 대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용자의 범위는 그냥 현행법을 유지해주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 근로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법안에서는 6개월 유예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1년 이상 시에 유예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부 산하기관 중노위에서도 얼마 전에 비공식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는 이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의 업무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정부랑 당에서의 태도는 그대로 원한 대로 간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계는 또 위헌 소송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여당에 된 이런 쪽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설득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충분히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은 항상 노동법 개정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 다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 관련해서는 현행법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써놓긴 써놓은 건데 사실 워낙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까 정재욱 변호사님 한 것으로 가름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24페이지 이하의 노란봉투법의 개정 안의 과제 관련해서 이번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보면 노동계 노동기본권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그 의미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재계에서 봤을 때에는 노사 균형적인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두 개의 조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논의될 거리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ILO 결사의 자유 관련돼서 비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들을 개정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이제 사실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노란봉투법 했을 때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런 국정과제 새로 설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노동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외에도 조만간에 이제 정년 연장 문제, 현행 60세에서 법정을 65세로 바꾼다는 문제도 있고, 지금 주 40시간 근로제 관련인데 갑자기 이제 주 4.5일제, 주 4일제 논의도 있고, 또 일부 실무에서 보면 이제 포괄 임금 법 관련해서 그것도 금지시키는 것을 또 폐지하는 그런 외 등등이 하고 워낙 노동개혁 현안들이 개혁이란 말을 붙인다 혁신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찬찬히 논의를 해도 늦지는 않은가. 그래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좀 기간을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두는 적인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국정기획원에서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좀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은 대강 이제 타임 스케줄을 노동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이 이제 올해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들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속히 좀 공개가 돼서 예견할 수 있는 논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현행 있는데 그 제도를 두고 지금 이제 원화청 관련 교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그것을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난 저희들이 이제 재계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긴 하지만은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정부 지침 잘 따라서 시행을 했더니 나중에서 법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정부 생각이고 법원의 법 해석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갖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 관련해서 일부 얘기를 이제 노조 설립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 이제 정교조가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해갖고 이제 전원 합의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그때 그 다투었던 것들은 사실은 그 본질적인 노조 설립 관련된 그 처분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다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규정을 둔 시행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란봉투법에서의 법 개정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또 그때 판결이 마치 그런 논리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 진술할 때 저도 이제 나간 적이 있어갖고 그때 분위기를 좀 알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국내에서 논의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페이지에 그 입법 타이밍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적절한 시기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관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이런 와중에서 기업들은 반대를 하는데 이 노란복도법은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라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약간 유예 관련해서는 6개월 정도면 좀 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번 법이 통과되면은 그 자동차 업계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철강업, 건설업, 요즘에 이제 석유화학 뭐 이런 데 관련해서 다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하청 이런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알아서 잘 정리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정재욱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인 부분 문제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 서로 무한 신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저도 한 30년 노동 문제 이렇게 했었지만은 30년 전에 처음 노사관계 입문할 때도 노사관계의 가장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땐 상호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 지나서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또 불신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문화 공간에서 노동 문화 공간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협력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타날지 관련해서 이제 언론을 보면은 한 뭐 10대 대기업 중에서 9개 하청 협력해서 이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정도가 실태적으로는 가장 와닿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여론적인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충분한 내용들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자연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를 일부 했는데 샘플을 보니까 일반 국민 한 1200명 정도 관련해서 한 76%가 노란봉투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샘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재계에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그런 정말 이게 좀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선진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 간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헌적으로는 비교가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현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국가가 미국이라면 미국도 정말 가봐서 제대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또 일본도 가게 되면 일본도 가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자에 와서는 제 경험적으로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유예 저도 1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멋쩍긴 한데 지금 당장 통과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6개월 얘기도 유예는 나오긴 나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도 한 3년 정도 규모벌이지만은 유예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할 때에도 한 4년 정도 유예해서 시행한 적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하고도 관련은 돼 있는 건데, 우리 노란복법과 관련된 교섭창구 단일화하고 관련된 건데,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전임자하고 이제 맞교대하면서도 복수노조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16년 후에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복도법의 파괴력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서로 신뢰를 한다라고 그러면, 믿는다라고 그러면은 이 법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조문조문 하나마다 좀 신경 쓸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 노란봉투법의 2, 3조라고 했는데 이게 정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법 관련해서
단체 행동에 따라서 정당한 단체 행동, 쟁여일 경우에는 민형사 면책을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그 부분들을 일부 손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문이 2, 3조 두 개에서 굉장히 대안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하청 노조 원청 단체 교섭의 적용 의제 범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섭 창구와 절차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반적 구속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이제 대체 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논의를 다 풀기 위해서는 대체 근로 금지도 사실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는 전혀 없고, 또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해서 일부 허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파업이 사업장 점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장 밖에서 파업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직장 폐쇄에 관련해서도 이런 걸 어떻게 이번 원원청 관련해서 할 것인지, 또 이제 부당노동이 관련된 이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은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태료화로 해야 되는 것이 선진화인데 선진국의 수준인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부당노동에는 사용자 부당노동이만 있는데 노동조합 부당노동이만 허용하지 않은 이건 신설한 이런 부분들도 이번 노란봉투 할 때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논란거리들은 좀 논의거리들은 많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 그냥 놔두고 할 때 되면 다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고 지리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의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으로 아까 매뉴얼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좀 강조해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다 됐는데 2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워낙 다들 이제 언론에서 실질적 지배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 지배설이라는 그 표현됐던 것은 일본의 이제 아사히 방송 사건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판결 대법원 판결 문안을 이번 이제 법안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똑같은 논의가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원화청 관련된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지배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에서는 지배력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 똑같은 교섭 현장에서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일본에서 이제 파견법, 우리는 그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이 지배설이라는 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가 그 이후에 이제 근로계약 기본설이라고 학설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2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지배력설 관련 우리나라 실질적 지배설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일본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고 이것이 이제 그 입장이 좀 바뀌게 된 그런 저기는 뭐냐면 그 첫 번째 부분인데 사실은 이 근로계약은 반드시 사용자 근로자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긴데 이거 이제 집단 관계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좀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같이 실적 지배설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차 밴드가 됐던 2차 밴드가 됐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개 수천 개 된다고 그러면은 그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은 다 가능한. 일본은 사실은 이제 기업별 교섭 단체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외연이 여기 일본 표현으로 하면 외연이 얼마든지 확대되는 개방적 개념으로서 탄력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그 하단 부분에 근로계약 기본설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단체 교섭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약을 맺게 되면 규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근로계약의 상대방 또는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넓힌다라고 하면은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근사하거나 인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근로계약 기본설인데, 그때 이제 그 아사히 아까 방송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표현, 거기 일본적인 판례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이 이제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 유사한 관계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본 시적 지배설에 와서 주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근로자의 기본적인 이 말은 빼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그다음에 현실적인 말이 이제 실질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했긴 했는데, 그 과정도 있긴 있지만은 그 당시 그 판결을 했을 때 일본의 근로계약설 기본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제 실적 지배설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소개가 됐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법원 판례도 인용된 그런 결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논의들이 이번 주문하는데도 이제 국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그대로 주문한 것뿐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정확한 이해는 아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부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은,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기업별 노조 교섭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건 이제 산별이나 지역, 일반 뭐 이런 것까지 다 확대했을 때 거기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사안들 관련해서 그 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될 유형들이 있어서 지금 원하청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일본에서도 똑같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우리 파견법에 준해서 어떤 위장 도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법에서 사용 사업자하고 파견 사업자하고 공동 책임지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교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임금이라든가 산업 안전 관련된 그 부분적인 것을 교섭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도급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아사히 방송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삼자관계 이런 파견적이가 아니고 위장 도급 관련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위장 도급과 관련된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일본법하고 저희가 또 틀립니다. 일본법은 파견법 자체가 사실은 제조업체까지 다 허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제조업체에서 도급을 한다라고 하면 위장 파견에 의해 도급에 의해서 당연히 직접 고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법 전체적인 체계를 이렇게 봤을 때는 검토할 것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뭐 하여튼 노동 기본권 강화라는 그런 취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어떤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6개월보다는 1년 정도에서 충분히 좀 압축적으로 논의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광수입니다. 오늘 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노동계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사회적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승길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9대 국회에서부터 근 22년 동안 계속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더 충분히 생각하고 수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조금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정재욱 변호사님하고 이승길 교수님께서 이 노란봉투법의 이 개정 내용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32조 33조에서는 노동 근로권과 근로 3권, 노동 3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법률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죠. 을 제정해가지고 구체적 사항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역시도 그것을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또한 외주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만을 전제로 한 이런 사용자 근로자 개념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법원도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관계를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만 노동조합법, 즉 헌법 33조에서 부정하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이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 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나 플랫폼 고용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포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원하청 관계라든가 파견 관계에 있어서 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사용 기업이나 원청 기업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로서 기능을 하고 사용자로서 지배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형해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사용자 개념, 즉 사용자 책임을 대체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1995년 판결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사용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 이승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대법원이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이 사용자성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원이 이렇게 나서서 이러한 사용자성을 확대해 오고 있는 문제를 이번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에 있어서 이것을 법률로서 명확히 한 것이다. 이것에 이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판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동 현장이나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 기본권이나 노동 3권이 행사가 제한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이 있어서 이 확대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례법을 통한 이런 것을 법적 안정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33조에서는요 노동 3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제2조 6호에서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의 일환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이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다 실현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형사 기소라든가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떠한 불법행위 문제로서 법리적 개념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소송이 청구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노동 3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렇게 이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노동조합법 제3조와 4조에서 민사 면책과 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형사 면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위법성 조각서를 취하던 것을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설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위법성 조각설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쟁의행위,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으로서 쟁의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이 쟁의행위의 개념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면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쟁의행위를 하면 형사 기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설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즉 애초부터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쟁의행위 개념 속에 업무 방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업권의 행사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의 행사라는 것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노사 관계는 전통적으로 불대등성이 전제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3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 시장경제 제재를 취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 하에서는 불가역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러한 노동 3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기능했고 방해 요소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과도한 행사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개선 권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또 23조에서는 재산권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 재산권에 의거해서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것이 또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동 3권과 이러한 기업의 경영권,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까지 노정되어 왔던 불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법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또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 편향적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노란봉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책임의 인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책임이 이 노동조합이 이러한 쟁의 행위가 이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허용된 위험인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설로 가능한 권리의 구체적 실현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허용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개인은 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여기 한 부분에 불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원으로서는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불법에 대한 가담 정도라든가 고의 과실의 어떠한 그 상당성 정도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즉 노동조합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개인에게까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개념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서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좀 추상적 개념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 안정성, 제형적 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 3조는 정치계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얽힌 굉장히 종합 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좀 타당하지 않는다. 좀 더 충분한 수기를 갖고 경영계나 아니면 야당의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받아들여서 이 논의를 하고 법안을 제정해야지만이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다시 또 문제가 되고 폐기가 되고 혼란이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노법인의 공인노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진두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충분한 노사 간의 논의의 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국회 통과 및 법률 시행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 개정 등을 바라면서 저는 이제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상들을 좀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견해를 좀 제시고자 합니다. 크게는 저는 이제 단체 교섭 절차상 혼란 부분 그리고 이제 교섭 의제에서의 문제들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체 교섭 절차상 문제는 하나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섭이 제기되면 교섭 사실 공고 및 교섭 참여 노조 확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어쨌든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대해 교섭 요구를 하게 되면 원청은 먼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도 있었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에는 의제 그 자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는 또 사용자에게 참여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때 원청 노조도 참여해야 하느냐? 그리고 업종이 다른 하청 업체가 다수 있겠죠. 제조업에도 있고 경비 서비스 여러 업종들의 하청 노조가 있을 것인데 노조가
다수가 존재할 경우에 다른 하청 노조 모두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섭 단위와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점부터 사용자 노동조합 양주체 모두를 이제 혼란스럽게 합니다. 물론 이제 원청 노조도 창구 단일화 절차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또 너무 형식 논리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원청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서 그렇게 되면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법적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가? 그래야 하청 노조가 온전한 단체 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노란봉투법이 좀 충분히 이제 숙고되지 않고 시뮬레이션들을 충분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예정인 법유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의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도 현행 법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에 대해 하청 노조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하는가? 현행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법 하에서 해석을 통해 하청 노조, 특히 초기업 단위 노조 지외의 교섭에 대해서는 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하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하청 노조는 헌법상 단체 교섭권 그 자체이기에 사용자와 개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개정 없이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만 하청 노조만의 온전한 교섭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정 법률안 제2조 2호 단서는 사용자라는 단일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노조법 29조 교섭 및 교섭 권한이죠. 그리고 29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모두 사용자라는 단일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는 교섭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교섭 대표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이 개정되거나 교섭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원청 노조도 교섭 창구 단일화 시스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상 공정 대표 의무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에 이러한 절차법적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공정 대표 의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적 공정 대표 의무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교섭 의제에 대해 소수 노조의 의견을 교섭 대표 노조가 청취하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청 노조의 교섭 의제별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소수 노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가 분리되거나 하청 노조의 별도의 교섭권이 인정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초기업 단위 노조 대표적으로 산별 노조죠. 정규직, 비정규직, 일괄 하나의 교섭 요구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별 노조의 경우 내부적 조직 편제를 통해서 이제 정규직 지혜와 비정규직 즉 하청 지혜를 예컨대 하나로 통합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산별 노조 자체 이름으로 교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행 노조법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조합으로 받고 차별 없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청 근로자들의 요구 안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안건별로 원청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 없이는 결국
정규직 지회와 먼저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교섭 의제별 판단을 위해서 정규직 관련 교섭도 일시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봉투법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상 노동사무권 행사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 절차상의 혼란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법률에 대한 불신과 노사관계 사법화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하청노조의 교섭 제기 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교섭 의제의 적정성 내지 적법성 판단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사용자 해당 여부 및 교섭 의제 적정성 판단 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섭 단위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이 인정이 어렵다면 교섭 단위 판단 기준과 분리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이나 해결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섭 의제 문제인데요. 이 교섭 의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 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청노조, 그러니까 산별노조 포함해서 120개 조항, 예컨대 120개 조항의 단체협약 안으로 교섭을 제기할 경우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지휘결정 지위를 구체적으로 각각 판단할 것인가, 언제까지 판단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더 많은 교섭안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상을 좀 해보면 예컨대 하청 교체 시 근로자의 지위, 즉 고용 승계 등에 대해서 원청은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가? 즉 하청 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으로서 교섭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와 같은 다양한 법리적 문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하나의 예가 하청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를 통한 정리해고 금지가 교섭 안건으로 제기됐을 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역시 원청이 지배결정 지위를 갖는지와 같은 교섭 의제별 판단에서도 구체적 내용상 다양한 판단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논란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 의제별 원청이 지배결정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받은 자유교원 정책실장 고광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노동법 전문은 아니고 정책,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드리고 사실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얘기하셔서 굳이 중원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저희 자유기업원에서 2차례 이슈화 자유를 냈어요. 사실 2023년에 한 번 냈고 2025년에 이번에 올해 두 번째 냈는데 당시에는 처음에 발의될 때 이제 그 노조 관련한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 차원의 법률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로 처음에 했었고 올해 이제 또 재발이 됐죠. 두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다시 복귀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지형이 이제 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주말 상간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기업 쪽으로 보면 최근에 이 반기업적 법안의 핵심 필두가 이제 원래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존에 이제 통과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상당히 기업들이 경영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이제 곧 통과될 예정인 상법 개정 거기서도 이제 주주 충실 의무 그 이사에 그리고 감사위원 3% 위원 선임 시 3%를 같은 거나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측면에서 보면 경영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제 개편안 통해서 아마 이제 법인세 인상이 이제 각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증가하는데,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사분규 통계를 2023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좀 보니까 분규 건수 자체는 최근에 조금 더 증가하는, 뭐 100여 건대에서 200여 건으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근로손실 일수는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 통계는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조금 이제 최저임금하고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좀 추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되는데, 최근 10년간 통계로 보면은 약 최대 한 6,65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보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크지 않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손실 일수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그냥 스킵을 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재발의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진단 및 분석인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셔서, 무엇보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기업들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경영상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피해받은 것을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청구액이 그렇게 적어질 n분의 1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법률 규정상 적용을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노동법의 적용이라고 보면 각 개개인이 기업의 경영상의 손실을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돼요. 물론 이제 기존의 법률적 판단이나 뭐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조금씩 그런 액수들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과연 법률적으로 디파인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 갈등의 장기화 우려인데,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파편화되거나 개별화되면서 자기들의 본인 책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입증까지도 사실 기업이 부담을 껴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노사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들의 이제 사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그 근거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빈번하고 강도 높은 노사분규가 이제 노조법 제3조 개정의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뭐 기업 투자 환경도 어렵겠지만, 사실은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이제 2조죠. 말씀하신 대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호한 개념을 정확하게 범주를 나누고 그 요건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난해할 것인데, 정말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인정한다고 하면은 사실 원청에 해당되는 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1차, 3차 밴드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그 원청 기업들은 사실상 이 경영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번 파업의 어떤 그 시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그 원청의 주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하청도 이제 노사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사측이 얼마나 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사실상의 노동지위 결정을
못하고 원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도의 차이랄까? 이게 1차 밴드든 2차 밴드든 그 각 기업마다 각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뭐 하청 기업들에 대해서 몇 % 정도 된다,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제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몇 % 되는 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속과제로 좀 길게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위임입법 규정은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노동부나 아니면 산자부에서 협의를 거치든 해서 뭔가 구체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야 하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시행령으로도 사실 마련이 되어야 법률적으로 적용하는데도 까다롭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성의 그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1, 2차 벤더의 지배 결정의 주위에 있는지를 이례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용자성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수년간, 단년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그때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성규 교수님 의견처럼 자회사회가 모회사 별개로 경영체로서 자주적 관리 운영이나 근로조건도 모회사 개입 없이 독자 결정이 가능하다면 사용자성은 부정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행정적 접근으로 보면은 이런 강력한 규제 법안에 따른 비용 편익이나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파급 효과에 대한 그 시계열적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나 노동연구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노조 보호하려다가 기업들까지 같이 사실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이제 노점 유착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리해서 추진해 놓고 나중에 가서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사실 회개하기도 쉽지 않은데 좀 걱정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사논문 컨설팅 이율의 윤영석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그 교수님과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뭐 저도 입법의 본질, 그 다음에 입법 시기, 입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은 많지만 일단 생략하고 구체적 입법 내용 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주요 내용은 단연 세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그리고 수정, 그다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죠. 구체적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와 그리고 이에 양대산맥인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해 보입니다. 예측 가능성,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자 범위 확대, 그 다음에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 그리고 그 확대,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된 사실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는 고무줄 같은, 그리고 해석론에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개념화를 해야 할 것인데, 저는 그 노동관계 특성상 주로 이제 사용자가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이제 처벌의 근거가 될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해야 하는 원칙인데,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의 처벌을 좀 더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과 변경에 대해서인데요. 기존에는 이익 분쟁에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던 노동쟁의 및 단체 교섭 대상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권리 분쟁까지 확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노동 및 근로조건 영역과 관련하여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우려는 이런 개정법에 의해서 경영상의 결정, 뭐 해외 투자, 공장 증설, 인수합병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노동쟁의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 견해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경영상 결정, 인수합병이죠, 뭐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동조합법에서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개인 조합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귀속시키느냐의 문제는 저도 사회적 합의, 지금 개정안이나 이런 여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바이나, 오히려 노사 정 균형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명백한 불법 쟁행위가 행해질 경우, 예컨대 뭐 무단 시설 점거, 폭행, 폭력 행사, 재무손괴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균형 관점에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방어적, 보완적 규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법률 입법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졸속한 추진보다는 저도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예기간 1년 등 시간적 확보를 통해서 부칙 및 전환 대책을 마련, 시행령 등 입법 보완적인 작업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하여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